지금 하시는 사업의 그 연 매출 좀 공개 가능하신가요? 작년도 20년 매출 기준으로 저희가 가결산 기준으로 한 302억 정도 로 300억. 예상합니다. 그럼 거의 4년 만에 매출이 작년 매출이 302억이면은 되게 빠르게 성장을 하신 거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를 생각해 보셨을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음. 이 아이템을 선정할 때 열심히 한다고 해가지고 그 회사가 큰다고 생각하진 않고요. 이런 시대적인 눈 그리고 이 시장 상황이 따라줘야지만 그 열심히가 파도를 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을 할 때 저는 아이템 선정을 어떻게 했냐면 아이템을 먼저 선정한 게 아니고요. 첫 번째로 이 시장이 어떻게 바뀌고 있고 나는 교육이라는 거에서 떠나기는 싫고 이것을 계속 유지하면서 교육이라는 사업을 하고 싶은데 그 안에서 시장의 변화를 좀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이 시장 변화를 보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학령 인구는 줄어들지만 학령 기간이 이제 늘어나면서 그래도 시장의 수요가 확실히 존재하겠구나라는 이제 시장의 상황도 저는 경험하게 됐고 공부하게 됐고 또 하나는 부동산 관점에서 봤었을 때 공급이 이제 수요보다 많아져서 이제 공실률이 이제 많아지면 이제 고층 공실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컨텐츠들이 중요해지겠다라는 또 생각. 고층이니까 더 싸게 들어갈 수도 있겠네요. 그쵸. 그런 생각도 하게 됐고 다방이 카페로 바뀌어서 다방이 다 없어졌고 슈퍼가 편의점으로 바뀌면서 슈퍼들도 없어진 것처럼 옛날 어두컴컴한 독서실이 앞으로 없어질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세련된 독서실로 바뀌는 그 과도기에 나는 그럼 저거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이런 시장의 기회들을 보고 사업을 아이템을 선정해서 이 시장에 들어왔던 게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드네요. 20대 초반에 티몬에서 억대 연봉을 받으셨다고 네, 들었습니다. 어떤 일을 하셨고 도대체 어떻게 일을 했길래 그런 억대 연봉을 받을 수 있었는지. 저는 우선 팀원에서 했던 일은 인턴으로 입사해서 퇴사할 때까지 전국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지역의 로컬에 있는 오프라인에 있는 레스토랑의 그런 상품들, 레스토랑에서 이용하는 정가의 상품들을 온라인화해서 쿠폰을 발행하는 일들을 했어요. 그것을 이제 50% 이상 할인된 할인율로 판매할 수 있는 영업을 했거든요. 네. 티몬에서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근데 그 거래처에서는 50%까지 할인을 하라고 하면 안 한다고 할 것 같은데요? 그쵸. 대부분이 이제 그렇게 단편적으로만 이야기하면 안 하는데 영업할 때 이게 상대가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 아예 시작을 안 해요. 왜냐하면 영업의 철칙은 제가 생각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확신과 믿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지금 팔고 있는 이 물건에 대한 확신이 없거나 믿음이 없으면 절대 못 판다. 왜냐하면 눈빛에서부터가 벌써 흔들리니까. 상대가 내 말을 믿지 않는다. 왜냐면 이 기가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저는 그게 전단지를 손님이 보고 왔는지 아니면 인터넷 광고를 보고 왔는지 어떤 걸 보고 왔는지 모르잖아요. 이 그쵸. 레스토랑에 오는 손님들이. 근데 소셜 커머스는 명확하게 할인돼서 판매하는 것 같지만 그 사람이 우리 매장까지 와서 메인 도로에 없는 상권 같은 경우 굳이 찾아와야 되는 상권이라면 거기까지 찾아오는 고생과 그리고 이 찾아와서 그 음식을 먹어보는 경험까지 가격에 녹아져 있어서 할인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50%라는 단편적인 이야기만 하면 대부분이 안 하는데 그런 온 사람들에게만 고객이 음식을 먹는 것까지 입에 넣는 것까지의 과정까지 포함된 거다라고 이야기하면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맛에 자신이 있거나 뭔가 이 공간의 인테리어에 자신 있는 사람들은 다 하더라고요. 그런 감성 그리고 그런 셰프의 그런 음식에 대한 걸 많은 사람들이 먹어봤으면 하는 그런 바램 이런 것들을 같이 팔았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세일즈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세일즈를 잘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항상 1등 했습니다.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좀 어려운 일은 없으셨어요? 근데 그게 어려운 거죠. 이제 그걸 설득해야 되니까. 지금 말은 이렇게 쉽게 하지만 제가 한 명 만나가지고 설득한다고 그 사람이 계약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보통 진짜 하나의 업체랑 거래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까지 노력을 하시나요? 저는 진짜 많이 만난 사람은 80번, 100번 정도 만났는데요. 그 한 업체를 따기 위해서요? 그쵸. 아, 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거짓말인 줄 아니까 제가 디테일한 예를 한번 네. 들어볼게요. 제가 죽전 카페 거리를 가요. 죽전 카페 거리 가가지고 아침에 오픈할 때 가가지고 사장님한테 인사하는 겁니다. 오픈 준비하시겠죠? 그럼 오픈 준비하니까 안녕하세요 사장님 저 누구누구예요. 좋은 하루 되세요. 오픈 준비하니까 제가 가서 영업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사합니다. 한 번 봤죠. 두 번째 점심 먹으러 갈 때 인사합니다.
점심 먹으러 왔어요. 또는 사장님 바쁘시죠?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가요. 그런 거래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를 꺼내지 않고. 그렇죠. 왜냐면 이 사람은 저 안 만나주니까. 그 얘기가 불편해하니까. 인사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녁에 퇴근할 때 일부러 늦게 퇴근한다는 거를 알려야 되잖아요. 저는 항상 늦게 퇴근해요, 현장에서. 9시, 10시 막 이렇게 집에 가는 게 아니라 사무실로 가요. 그러면 저 이제 퇴근합니다. 이러고 가요. 그럼 사람들이 이제 저 3번 봤죠, 하루에. 그렇죠. 그리고 이제 다음날 가죠. 또 이렇게 가다가 점심에 어느 날 이제 여기가 점심을 먹는 거예요. 그럼 이제 사장님하고 오랫동안 사장님이 저를 보겠죠? 같이 점심을 먹어요. 참 불편할 것 같아요. 왜? 근데 사장님 저 점심 먹으러 왔다. 영업은 철판을 깔아야 돼요. 저는 사업하면서도 철판 깔고 하지만 왜냐면 어쨌든 이 사람한테 기본적으로 도움이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저는 이 사람한테 접근하는 거기 때문에 이 나쁜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는 게 아니니까 저는 되게 당당해요. 근데 전 되게 떳떳해요. 상대는 엄청 불편하겠죠? 맨날 오니까. 저는 그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왜? 나는 그 사람한테 사기치려고 만나는 게 아니니까. 그 어느 날은 이제 사장님 바쁘잖아요. 그럼 저는 같이 서빙을 도와주는 거예요. 저쪽에서 막 김치 달라 그러고 막 물 달라 그러고 막 나가면 막 다음 손님 받아야 되는데 막 그릇 치워야 되잖아요. 그럼 제가 같이 이거 도와주는 거예요. 그렇게 한 2시간 반, 3시간 동안 한 11시부터 막 한 2시까지 바쁘죠. 그럼 제가 그 시간에 같이 서빙하는 거예요. 사장님 하지 말라고 안 해요. 왜? 엄청 바쁘니까. 바쁘니까 말릴 수가 없어요, 저를. 그래서 끝나면 저 이렇게 앞치마가 이렇게 들려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마음을 샀죠? 감성 세일즈예요. 마음을 사요. 그 다음에 또 가요. 바쁘니까. 저 영업하러 가요. 다시 딴 데를. 이렇게 가서 한 30일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럼 100번이에요. 그럼 사장님 한번 앉아봐. 도대체 뭔데? 요즘 영업이 잘 안 된다. 도와주십시오. 이런 사장님이 그렇게 해서 계약해 주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사실 저는 그냥 자주 봐요. 자주. 나 되게 열심히 사는 청년이다. 그러니까 한번 도와주세요. 또 신뢰도 갈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면 그분에게 도움이 되는 거를 나는 추천하고 있고 나는 그 사람에게 피해 주기를 하는 게 아니니까. 네, 그래서 계속 하죠. 왜냐면 아무 영업사원이랑 하면 안 된다고 제가 항상 얘기해요. 그 회사의 1등 영업사원이랑 해야 많은 혜택을 받는다. 그게 바로 나다. 그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저도 영업사원들한테 교육할 때 교육 많이 하거든요. 저희 거의 매일 해요. 매일 리뷰하고. 그때마다 항상 얘기하죠. 1등 영업사원한테는 당신이 1등이라는 걸 무조건 알려라. 그래야 처음에는 회사를 보고선 그 사람이 우리에게 접근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영업사원 믿고 계약하는 거다. 그래서 영업사원 되게 중요하다.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도 영업을 되게 잘하시는 분은 왠지 뭔가 신뢰가 가는 것 같아. 이분한테 하면 왠지 믿고 더 살 수가 있고. 왜냐면 영업을 잘한다는 거는 그만큼 고객들이 만족을 했으니까 이 사람에 대한 그런 니즈가 더 있는 거니까. 그래서 더 신뢰가 갈 것 그렇죠. 같아요. 여기서 꿀팁 하나 네네. 해도 될까요? 그 하다 보면 이 영업 대상자들이 다 고수해요. 그 사장님들이 절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영업사원들을 이렇게 떠봐요. 붕붕 뛰어보고 막 어깨 뽕 들어갔나 안 들어갔나. 예를 들면은 영업사원이 좋은 외제차를 타고 오잖아요. 좋은 차 탄다. 이렇게 띄워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하수의 영업사원은 제가 뭐 하나 샀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제가 생각하는 진짜 고도의 세일즈는 제가 회사에서 영업 1등 하다 보니까 1등을 한번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1등을 하다 보니까 회사에서 지원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좀 무리해서 샀습니다. 이 메시지는 뭐냐면 일단 나는 회사에서 신뢰를 받는 사람이고 나는 세일즈의 1등이다. 그래서 나는 이거를 여유가 있어도 돈 자랑하려고 산 게 아니고 회사에서 지원해 주어서 산 거다. 왜냐면 내가 다치면 회사가 손해니까. 이런 얘기를 저는 자연스럽게 이제 거기에 녹여가지고 영업사원들이 이렇게 행동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해서 그런 식의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응용하면 되겠죠. 그게 누군가들이 이렇게 얘기할 때 이렇게 응용하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어요. 그런 연봉 협상을 하실 때 또 대표님의 또 그런 노하우가 있을 것 같아요. 우선은 저는 팀원이라는 회사를 열심히 다녔는데 어떻게 보면 경쟁사로 이제 이직을 한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되게 좀 많은 분들이 오해할 수가 있는데 좀 말씀을 드리면 저는 정말 죽으라면 죽는 신용까지 할 정도로 엄청난 헌신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 회사에.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대표님이는 신현상 대표님께서 지금 저희 회사에 투자를 할 정도니까 저는 관계가 되게 좋습니다 일단. 그래서 저는 배신하고 나온 게 아니라 저는 회사가 그때 당시에 M&A가 되면서 제가 전국 지역을 확장하고 다니면서 정말 하라는 걸 다 달성했어요. 그 성과를 다 초과 달성했고 그리고 본사로 돌아왔었을 때 저에게 약속했던 승진 기회가
없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교육팀 팀장을 하거나 이런 기회밖에 없었다 보니까 저는 새로운 경험을 하면서 거기서 얻는 게 더 중요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직을 결심하게 된 거였고 그래서 저는 이제 일단 회사를 가게 된 거고요. 이직을 하게 된 거고 이직을 하면서 저는 그 팀원에서는 정규직이었고 그 이직하는 회사에서는 바로 정규직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 되게 특이했는데 3개월의 테스트 기간을 통과해야지만 정규직이 됐어요. 그럼 일단 첫 번째로 제가 그동안에 누렸던 모든 게 3개월 뒤에 다 없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저에게는 그 기회비용이라는 게 엄청 컸어요. 그래갖고 그 기회비용에 대해서 꼼꼼하게 되게 나는 지금 어떤 상황이고 어떤 지원을 받고 있고 내가 지금 이런 돈을 받고 있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난 3개월 뒤에 지금 성적이 안 좋으면 난 잘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잘렸었을 때는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그것까지 저는 정확히 짚으면서 그런 기회비용까지 요구했던 거 그게 어떻게 보면 협상할 때 좀 진솔하게 돈만 밝히는 사람이 아니라 이 친구가 진짜 기회비용이 너무 크구나 라는 생각이 상대가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그 상대가 단순히 돈 더 주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돈 안 주잖아요. 그쵸, 막 그쵸. 돈만 밝히는 이상한 놈이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런 구체적인 나의 상황, 정황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게 연봉을 올리는 되게 중요한 하나의 처세술이 아닐까? 저는 생각이 드네요. 일단 또 워낙에 영업의 실적을 내신 상황이었기 때문에 일단 연봉 협상하기 전에 내 실력이 충분히 있었고 그래서 그런 뭐 제안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나 또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네요. 또 이제 하고자 하는 일이 있을 때 정말 가장 빨리 제대로 그 일을 배우는 방법이 또 대표님만의 노하우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회사에 팀원에 입사했었을 때 직원이 한 20명도 채 안 됐었고 1년 정도 회사를 다녔는데 직원이 800명, 850명까지 초고속 성장한 회사였어요. 근데 회사에 처음에 입사해서 했던 얘기가 저는 일단 절대적 연륜이 어리다 보니까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상대적 경험치 자체가 현저히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회사에 입사해가지고 가장 먼저 했던 질문이 영업 가장 잘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물어봤고 커뮤니케이션 가장 잘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물어봤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만 쫓아다녔어요. 왜 그랬냐면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first mover, fast follower라는 말인데 시장을 개척해가지고 어쨌든 잘하고 있는 사람 그리고 저는 개척한 사람이 겪은 시행착오를 안 겪어야 되니까 빨리 따라가야 되잖아요. fast follower처럼. 그래가지고 1등 영업사원이 10년 정도 영업을 했다면 10년 전에 영업을 지금 제 눈앞에서 하고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가장 10년 동안 했었을 때 베스트 스킬을 제 눈앞에서 펼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저는 그 옆에 가가지고 그 막 가방 들어주고 막 명함 지갑 들어주고 명함 대신 꺼내주고 막 여름에 한여름에 막 옷 다 젖으면은 막 유니클로 가서 티셔츠 사서 같이 갈아입고 막 그 진공팩에다 티셔츠 넣고 막 빨고 막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자존심 이런 게 아니라 저 사람이 10년의 시간을 단축해서 저한테 알려주잖아요. 그 정도는 해야죠. 그래가지고 저는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그 영업 스킬을 배워가지고 남들이 볼 때는 야, 그 카피하는 게 한계가 있지 않냐라고 하지만 그렇게 패스트 팔로워처럼 시행착오를 안 겪고 그 시간을 단축하면 어느덧 퍼스트 무버 돼 있거든요. 나만의 영업 방법. 뭐 상사는 백팩을 메고 다녔는데 저는 백팩이 안 어울리는 거예요. 손가방으로 바꾸고. 그리고 상사는 서서 또는 상사는 앉아서 사업 제안서를 꺼냈다면 제가 하는 영업은 앉을 수 있는 기회가 잘 없더라고요. 다 서서 얘기했어요. 막 사장님이 바쁘잖아요. 매장에 가면 막 사장님 막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계속 막 청소하고 그러면 그죠. 따라다니면서 얘기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막 주방 가면 주방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서서 얘기해야 돼. 그럼 저는 이제 제안서 이렇게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들면서 제안서를 줘요. 그래서 그게 저한테 맞는 스킬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저한테 맞게끔 자꾸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그 내가 퍼스트 무버적인 성격의 사람인가, 패스트 팔로워적인 성격의 사람인가를 좀 정의를 빨리 내려가지고 나는 남들 거 내가 창의적인 사람이 아니라 난 누군가를 빨리 내 걸로 취득하는 게 장점이다. 난 그게 잘한다라는 생각이 들면 빨리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사업이건 직장 생활에서 영업사원이고 뭐든 간에 사업도 똑같아요. 저는 무조건 패스트 팔로워예요. 저는 신사업할 때도 막 창의력이 뛰어나가지고 남들이 안 하는 거 하지 않아요. 원래 기준 시장에 있는 아이템 중에서 내가 조금만 디벨롭해서 IT를 접목시켰었을 때 저는 그게 혁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전통적이고 예측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이지만 그 안에서 약간만 변화 주면은 내 거가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일 잘하는 방법이 뭐 일단은 거기서 잘하는 사람을 먼저 내가 벤치마킹할 사항을 정해서 그대로 이제 그 사람을 정하고 그다음에 그대로 따라하고 마지막에는 이제 자기 방식대로 좀 바꿔서 이제 체화하는 거 이렇게 말씀 정리해도 될까요?
정확합니다. 네. 마음에 들었어요. 당황하셔가지고. 네. 네. 그렇다면 사업에 있어서 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게 있으시면 대표님은 어떤 게 있으신가요? 일단 첫 번째로 사업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시장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당장이 아니라 앞에 미래에 어떻게 바뀔 것인가를 먼저 예측을 좀 하면서 아이템을 선정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사업은 혼자 열심히 한다고 끈기 있게 한다고 열정 있게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고 시대적 운이 반드시 따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시대적 상황과 그리고 운때가 맞아야 내가 열심히 한 게 빛을 발한다고 생각을 해요. 저 지금 사업하면서 더더욱 느낍니다. 예를 들면은 코로나가 이렇게 심각하게 갑자기 올지 몰랐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코로나에 저희 회사는 오히려 더 잘 됐거든요. 오. 오프라인 업계인데도 불구하고. 물론 힘들죠. 힘든 부분도 있지만 다른 F&B 업종에 비해서 저희는 사실 2020년 9월 둘째 주까지 매출이 사상 최대치 매출을 올랐습니다. 직영점도 그렇고 저희 매장들도 그 평균점 매출 가맹점들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거 보면은 그런 정말 내가 노력한다고 해결되지 않는 그런 시대적인 상황들이 따라주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결과물이 반드시 일어날 수가 없으니 그런 게 모두 복합적으로 운영이 돼야 되니까 저는 시장 상황을 꼭 고려해서 창업 아이템을 선정하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게 50%면 나머지 50%는 진짜 끈기, 열정, 막 에너지, 그다음에 막 포기하지 않는 눈에서 뭐가 나올 것 정신. 진짜 이게 엄청나게 필요하다. 저는 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막 열심히만 하면 되는지 아는데 그 열심히에 대한 기준도 사람들마다 다르겠지만 무식하게 일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막 비효율적으로 전략도 없이 막 무식하게 일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열심히 하고 무식하게 일하는 거는 정말 제대로 된 전략을 가지고 자기의 장점을 뾰족하게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무식하게 일했다고 사람들한테 얘기하지만 남들이 잘하는 걸 다 잘하려고 한 게 아니고 저는 저의 장점을 뾰족하게 하기 위해서 저의 장점만 하나만 무식하게 팠거든요. 그러면서 그 장점이 되게 뾰족하게 되면서 사람들이 나를 기억할 때 강남구 하면은 영업왕, 쟤는 영업 짱이야. 이런 타이틀을 가질 수 있도록 저는 장점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사업 아이템의 시장 상황이 50%라면 나머지 50%는 나의 장점을 무식하게 뾰족하게 만들 수 있도록 하나를 열심히 파는 거, 그거에 대한 끈기, 그 두 개가 제일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네, 또 사업을 통해서 또 각 분야에 되게 성공하신 분들을 또 되게 많이 만나보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럼 옆에서 지켜봤을 때 그분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어떤 점들이 있던가요? 우선은 엄청나게 무모하시고 무모해요. 네, 얘기 들다 보면 무모하다고 할 정도로 너무 도전적인 거죠. 옆에서 이렇게 듣고 있다 보면 그게 돼요? 뭐 진짜요? 뭐 이렇게 말할 정도로 너무 신기한 경험들을 다 하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직영점이 하나도 없는데 A4 용지 들고 3D 맥스 그려가지고 건물주들 설득하러 다닌 거잖아요. 그때 당시를 생각해보면 잘못하면 사기꾼이거든요. 그렇죠. 그때 당시 처음 시작할 네. 때 240만 원밖에 없었으니까 매장이 있다거나 네. 이런 게 아니었을 거 예. 아니에요. 근데 지금에서 와서 보면은 사람들이 막 박수 쳐주는 거죠. 와, 되게 도전적이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때 당시에는 가족들도 뭐 하는 거냐, 이게 되냐, 이게 막 이렇게 말할 정도였잖아요. 말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것도 없는데 A4 용지에다 3D 맥스 막 그림 그려가지고 이렇게 보여주면서 요렇게 디자인 해드리겠다라고 영업하면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저도 되게 특이한 사람이지만 세상에 나보다 더 특이한 사람이 있다. 그리고 나보다 더 이렇게 모험가이고 뭔가 믿어줄 수 있는 사람이 존재하는 것 같아서 그냥 확신을 가지고 이게 정말 사업이 될 거라고 믿고 저는 제안을 한 거기 때문에 그게 성공한 사람들, 지금 큰 회사를 꾸려나가는 분들의 공통점이 아닌가. 그리고 그거를 하는 실행력, 밀고 나가는 멘탈이 아무리 흔들리지만 주변에서 다 안 된다 그래요. 저 독서실 할 때도 남들 다 모던한 인테리어 할 때 저 혼자 클래식 했거든요. 그 남들 다 대치동, 목동, 강남에다 1호점 낼 때 저 혼자 청주에다 1호점 냈어요. 지방에다가. 다 안 된다 그랬어요. 저는 해냈잖아요. 그러한 길을 닫을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멘탈을 잡고 그런 실행하는 거, 그리고 끈기, 포기하지 않는 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매장 하나 없으니까 사람들이 제가 이야기하는 거 듣겠어요? 그렇죠. 샘플로라도 뭐가 있어야 가서 보고 할 텐데 그게 없었으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끈기, 실행력, 그런 무모하다고 할 정도로 생각이 들 정도의 그런 도전 정신,
이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다면 혹시 또 지금의 대표님을 만든 또 인생 책이 혹시 있으신가요? 네. 우선은 저의 사고를 바꿔준 책은 부의 초월차선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저의 사고를 좀 바꿔줘서 경제관념을 좀 바꿔준 책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좀 도움이 많이 됐던 책은 아마존 세상의 모든 것을 판다. 그리고 샘 월튼 창업자의 그 월마트 책, 그리고 뭐 이런 한국의 그런 이디야 커피 이런 창업책 보면서 이런 온라인에서 사업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고 오프라인에서 사업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고 상권을 진출할 때는 그 이면도로 상권은 어떻게 진출해야 하고 메인 상권에서 벗어난 상권 들어갈 땐 또 어떤 전략으로 들어가고 최대한 상품을 팔 때는 많은 상품을 1만 개, 2만 개 파는 게 아니라 월마트처럼 한 4,000개 이렇게 심플하게 할인율을 대폭 싸게 해서 판매하는 거, 그리고 거래처가 싸게 물건을 준다고 해서 마진을 더 볼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싸게 주면 나는 20%의 마진만 보고 가격을 계속 낮춰서 결국 최종 소비자인 고객에게 그 혜택을 돌려준다. 이런 것들에 대한 메시지를 다 거기서 배웠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책 항상 추천해요. 사람들한테 사업할 때 너무 도움 많이 되고, 그리고 일단 사업하기 전에는 사고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장사 마인드, 사업가 마인드 다르다고 하지만 진짜 다른 것 같아요. 하다 보면 돈 벌면은 개인이 돈 벌고 싶을 때도 있고 회사가 돈을 벌어야 될 때가 있는데 저는 마인드가 회사가 돈을 벌게 하고 있거든요. 그거 되게 힘들거든요. 개인이 부자와 회사가 부자는 너무나 다른 거기 때문에 마인드에 변화될 수 있는 책도 읽어야 되고 그 사업에 도움이 되는 책도 읽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그렇게 좀 나눠서 추천을 좀 하고 싶네요.